힘차게 내뿜는 입김과 황급히 천을 건네는 여인, 바람에 날려 흐드러진 꽃들과 거품을 일며 거세게 올라오는 파도, 파도 위 자리 잡은 거대한 조개 속 수줍은 듯 서 있는 여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의 탄생을 담은 이 작품, 산드로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입니다. 비너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올림포스 12신 중 하나로 아름다움과 사랑을 주관합니다. 아름다움을 관장하는 만큼 신화 속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외모로 평가받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너스는 영어식 표현입니다. 그리스어로는 아프로디테라 표기하는데요. 역사가들은 이것이 거품을 뜻하는 아프로스, 여성 전미사인 디테가 합쳐진 형태라 말합니다. 다시 말해 거품에서 올라온 여인이란 의미죠. 비너스는 신화와 함께 오랜 시간 아름다움, 미의 아이콘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 그 자체를 의미하는 만큼 미를 다루는 예술가들에겐 선망의 대상이었죠. 덕분에 고대부터 현대까지 비너스를 다룬 작품들은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비너스 여신을 표현한 작품이 아님에도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비너스라 대체해 부르기도 했는데요. 고대의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담았다고 평가되는 빌렌도르프의 비너스상이 대표적입니다. 이 작품은 비너스 여신을 담은 작품은 아니지만 그 시대의 이상적인 미를 담고 있기에 비너스상이라 이름 붙여졌죠. 현대엔 추함과 아름다움의 경계를 고민하는 예술가들에게 비너스는 주요 소재로 활용되기도 하는데요. 각 시대를 대표하는 미의 기준은 비너스를 통해 끊임없이 재탄생했습니다. 때문에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에서도 르네상스가 생각했던 미의 기준에 대해 알 수 있죠. 이 그림은 비너스의 탄생의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비너스가 탄생하는 바로 그 순간은 아니죠. 그림을 보면 이미 비너스가 탄생을 마쳤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온전히 형체를 갖추게 된 비너스가 조개를 타고 키프로스 해변가에 도착해 마중을 받고 있는 탄생 직후의 모습에 가깝죠. 보티첼리가 탄생의 순간이 아닌 탄생 직후의 그림을 그린 이유는 고대의 시로부터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등 세계의 걸작을 남긴 고대 최고의 시인 호메로스, 비너스의 탄생에 대한 찬가를 남겼습니다. 인간의 얼굴을 하지 않은 소녀, 서풍의 신 제피로스에 의해 해변으로 이끌려 조개 위에 살며시 돌아서 있으니 하늘도 기뻐하는 듯 보이네. 보티첼리는 탄생의 순간보다 탄생 직후 하늘과 바다의 환영을 받는 비너스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환희와 희망, 기대가 만발하는 순간, 보티첼리의 그림은 바로 그 아름다운 순간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보티첼리는 비너스의 아름다움을 더하기 위해 신성한 구도를 이용했습니다. 바로 세례의 장면이죠. 세례는 정화와 생명을 상징하는 물로 몸을 씻어내리는 가톨릭의 의식인데요. 그 중에서도 성서 속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신자들에게 가장 성스러운 순간으로 여겨지죠. 이것은 다빈치가 그린 그리스도의 세례입니다. 직접 팔을 들어 물을 흘리는 세례자 요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천사들, 그들의 중앙에 성스러운 존재,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이 구도는 비너스의 탄생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화면 오른쪽엔 세례하듯이 천을 들고 비너스를 맞이하는 봄의 신 호라, 왼쪽엔 서풍의 신 제피로스와 그의 연인이 그려져 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앙에는 순수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비너스가 서 있습니다. 보티첼리는 가장 성스러운 순간을 그림 속에 녹여냄으로써 아름다움의 탄생 또한 성스럽다는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당시엔 보기 드문 누드화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보티첼리가 이 그림을 그리던 당시 누드화가 흔했던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작품 전면에 이렇게 전신의 나체를 내세운 경우는 드물었죠. 유럽의 역사에선 5세기부터 15세기까지 약 1000년에 걸친 기간을 중세라 부릅니다. 중세시대 유럽엔 가톨릭의 바람이 불었고 또한 가톨릭의 교리를 전파하며 개인의 금욕 또한 중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세시대의 그림들은 많은 제약을 받게 되었는데요. 거칠해라 치부될 수 있기에 화려하게 그릴 수 없었고 특히나 성적인 표현은 금기시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나긴 중세시대가 끝나고 15세기를 전후로 하여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죠. 르네상스. 재탄생, 부활을 뜻하는 르네상스 시기엔 다시 사람으로 돌아가자는 사회의 분위기가 일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 본연의 아름다움을 꿈꿨던 고대 그리스, 로마의 철학과 예술이 다시 각광받기 시작했죠. 인간 본연의 미를 담기 위해 발전했던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예술은 특히나 인간의 나체 표현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가장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형태 속에서 인간의 아름다움을 담아내기 위해 나체의 작품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르네상스 예술가들도 이 고대 그리스, 로마 작품 속에서 영감을 얻으며 나체를 담은 작품을 조금씩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긴 중세의 시간 동안 외면당했던 인간 본연의 아름다움을 담기 위한 도전이었죠. 하지만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보티첼리의 작품은 혁명적이었습니다. 여성의 나체를 아주 큰 형태로 정중하게 배치하는 것은 이전에는 보기 드물었던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비너스의 탄생은 그려진 순간부터 많은 논란과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로부터 따온 것은 나체뿐만이 아닙니다. 인물의 포즈 또한 고대 예술의 양식을 차용했죠.
한 손은 가슴을, 한 손은 음부를 가리고 있는 비너스.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이 자세는 푸디카라 불리는 자세입니다. 정숙함과 동시에 묘한 분위기를 뽐내는 것이 이 포즈의 특징인데요. 특히나 이 포즈로 인해 만들어진 신체의 곡선들은 또 다른 감상을 자아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비너스는 또한 한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살짝 기울여 선 채 고개와 다리의 방향을 꺾는 자세를 하고 있는데요. 이를 콘트라 포스토라 부릅니다. 이 자세 또한 고대 작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포즈죠. 하체로부터 올라오는 인체 중심에 일부러 곡선을 주고 단순히 멈춰있지 않고 무언가를 할 것 같은 인상을 줘 생동감을 주는 표현 방식입니다. 보티첼리는 주인공의 자세에도 그리스 미술 조각의 고전적인 아름다움을 옮겨두고자 노력했습니다. 또 하나의 재밌는 사실은 비너스는 당시 실존했던 최고의 미인을 담았다는 것입니다. 르네상스 최고의 미인이라 불리는 시모네타 베스푸치였죠. 사실 시모네타는 만인의 연인이었습니다. 피렌체 최고의 미인을 뽑는 대회에서 우승했던 그는 아름다운 외모뿐만 아니라 기품도 뛰어났습니다. 그 덕에 당시 예술가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그를 소재로 시를 쓰고 그림을 그렸죠. 그가 아프단 소식에 피렌체 지도자였던 메디치 가문은 자신들의 주치의를 그에게 보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피렌체의 연인 시모네타는 22살의 젊은 나이에 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보티첼리 대표작 속 여성들의 청초한 얼굴은 비너스의 탄생 속 그와 꼭 닮아 있는데요. 이는 모두 시모네타를 모델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티첼리는 자신이 생각한 아름다움을 담아내기 위해 일부러 작품 속에 왜곡을 넣기도 했습니다. 르네상스는 당시 발전하던 과학과 함께 새로운 기술들이 작품 속에 적용되기 시작한 때입니다. 2차원으로만 표현되던 기존의 예술에서 벗어나 원근법을 활용해 3차원 시공을 작품 속에 담아냈죠. 뿐만 아니라 해부학 등을 통해 깨닫게 된 인체에 대한 지식을 인체 표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작품은 좀 이상합니다. 작품은 입체적이기보다 평면적인 모습입니다. 그림 속 비너스, 바람의 신, 봄의 신 중 누가 가장 관객과 가까이 있는지 선뜻 알기 힘듭니다. 더불어 모두 동일선상에 평면에 일렬로 서 있는 것 같아 보이죠. 신체의 구조나 비율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색해 보입니다. 겨드랑이에 붙은 듯 보이는 팔과 뼈가 없어 보이는 발목, 어떤 자세로 껴안고 있어야 몸통과 다리가 저렇게 뒤섞일 수 있을까요? 보티첼리 역시 훌륭한 스승들로부터 원근법과 해부학 등 르네상스 예술의 기반을 배웠습니다. 그는 비례와 인체 등 당시 유행하던 지식을 모르지 않았죠. 보티첼리가 비너스의 탄생을 통해 보여주고 싶은 건 과학이 아니었습니다. 보티첼리는 아름다움만을 작품 속에 담고 싶었죠. 때문에 비너스의 탄생을 둘러싼 모든 요소를 장식처럼 활용했습니다. 과학적 지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광경을 담기 위해 관점에 맞게 모든 것을 편집했죠. 그러면서 자신만의 의도를 작품 속에 담기 위해 설계했습니다. 이 작품 속에서 보티첼리는 관람객의 시선을 곡선으로 설계했습니다. 비너스의 몸 외곽을 타고 흐르는 선, 제피로스의 입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비너스의 머릿결과 호라의 손에 들린 선에 이르기까지. 보이지 않는 바람은 수많은 곡선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관람객은 선을 따라 시선을 옮기며 그림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죠. 곳곳의 섬세한 묘사는 관람객의 시선을 오래 붙잡아둡니다. 보티첼리의 그림 속엔 어느 하나도 허투루 그린 것이 없습니다. 특히 보티첼리가 머릿결을 표현한 걸 보면 감탄이 절로 나오죠. 제피로스 볼에 닿은 잔머리, 비너스의 어깨와 몸을 타고 나부끼는 머리카락, 호라의 곱고 단정하게 따은 머리 모양까지. 뿐만 아니라 작품의 색감 또한 중시했습니다. 비너스의 탄생은 당시 유행하기 시작했던 템페라 기법을 통해 탄생했습니다. 템페라는 달걀이나 기름, 꿀에 물감 안료를 섞어서 그리는 기법인데요. 템페라화는 유화에 비해 더 빨리 마르고 마른 뒤엔 색이 더 밝아지는 특징이 있죠. 뿐만 아니라 곳곳엔 화려한 금빛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금세공을 배웠던 보티첼리가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자신만의 기술을 작품 속에 담아낸 것이었습니다. 비너스의 탄생이 다른 그림들에 비해 더 선명하고 부드러운 색감을 가질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기법 덕분이었습니다. 이처럼 보티첼리는 한 작품에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과 기교를 쏟아냈습니다. 때로는 정확하고 섬세하게, 또 때로는 자신만의 관점을 새롭게 재조합했죠. 그 결과 이토록 아름다운 비너스의 탄생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의 마음을 강렬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사랑과 미의 여신 비너스는 후대 화가들에게 영감이 되었습니다. 한 번 보면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비너스의 시각적 이미지는 광고와 화보 등에서 끊임없이 패러디되고 있죠. 자신만의 관점으로 새로운 아름다운 세계를 탄생시킨 보티첼리의 그림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아름다움이 느껴지시나요?